물가 상승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의 가계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일본 외무성이 한국 농산물 수입 보고서를 몰래 분석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뒤도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요. 딸의 도시락 반찬값에서 시작된 한 외교관의 위기. 자부심으로 버텨온 20년 경력의 엘리트가 마트의 가격표 앞에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엑스포 행사에서, 콘서트장에서, 지하철 광고판에서 한국은 조용히 스며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배워야 할 때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운 여름날 영상 제작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요코 다케우치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48세 여성이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품격을 잃지 마라,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봄, 제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평소처럼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섰습니다. 딸 희나의 도시락용 재료를 사려고 했죠. 그런데 양상추 한 포기 가격표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280엔이라니요? 분명 작년만 해도 180엔이었는데 말이에요. 설마 잘못 붙인 건 아닐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가격표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맞더라고요. 쌀값은 더 심했어요. 5kg에 2,800엔. 석 달 전보다 무려 500엔이나 뛰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외무성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자꾸 치솟으니까 결국 월급이 깎인 셈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도시락 반찬이 왜 이렇게 단조로워졌어? 친구들은 고기 반찬도 많이 싸우는데. 가슴이 콕 찔렸어요. 아이가 눈치챘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도 모른 척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아, 그냥 엄마가 요즘 건강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고기값이 부담스러워서였거든요. 외무성에 출근해서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동료 유키코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케우치-상,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신입사원들 월급으로는 도쿄에서 독립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유키코는 제보다 5살 어린 후배예요. 아이가 둘 있는데 요즘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다케우치-상. 유키코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한국 쌀이 요즘 수입이 많이 된다던데 가격도 우리 쌀보다 싸고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쌀이라고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쌀이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 쌀을 수입한다니요. 오후 업무 중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외무성 내부 문서를 뒤져봤어요. 정말로 있더군요. 한국산 농산물 수입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말이죠. 보고서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쌀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품질 때문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 정부가 농업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상하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동차 안 광고판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고 앞자리에 앉은 여고생은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희나와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 정부에서 청년들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 뭔 소리야, 희나야? 아니야, 진짜라니까. 한국은 청년 수당도 주고 취업 지원도 엄청 체계적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어? 아이의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한국 정부가 청년 정책에 그렇게 적극적이라는 말인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가격표를 2~3번 확인했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외무성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경제적 불안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불안감 속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우리보다 나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고 믿어왔는데 혹시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는 한국 관련 뉴스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제 일상의 균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가격표 하나에서 시작된 의문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외무성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꽂혔어요. 야마다 상 요즘 아이들 도시락에 고기 한 조각 넣어주기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우리 때는 그래도 계란말이라도 꼭 넣어줬는데 지금은 계란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데 반 친구 중에 밥만 싸우는 애들도 있대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밥만 싸운다고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제 바로 앞자리에 앉은 후배 사토 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케우치 상 혹시 한국 쌀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한국 쌀이요? 네, 요즘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팔더라고요. 일본 쌀보다 30% 정도 싸면서도 맛이 꽤 괜찮다고 해서요. 사토 군은 3년 전에 입사한 후배예요.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처지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한국 쌀이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본 쌀이 압도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농림수산성 보고서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한국의 쌀 생산량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품종 개량과 스마트팜 기술 도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농가 고령화로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한국 정부가 식량 안보 종합대책이라는 걸 세워서 체계적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고 첨단 기술 도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었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농업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퇴근길에 평소 다니던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정말로 한국산 쌀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가격표를 보니 일본산보다 확실히 쌌습니다. 5kg에 2,300엔이었어요. 일본산이 2,800엔인데 말이죠. 옆에서 쇼핑하던 아주머니가 한국산 쌀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애들도 모르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희나에게 물어봤어요. 희나야, 혹시 한국 쌀 먹어본 적 있어? 응, 친구 집에서 먹어봤는데 왜?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우리 집 쌀이랑 큰 차이는 모르겠더라. 아이의 대답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 정책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도 우리와 비슷한데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젊은 농민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술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농산물 유통 시스템도 디지털화해서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정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구나.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료 유키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코 상 한국 농업 정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그거 말이에요? 요즘 화제잖아요. 우리 남편이 농업 관련 일을 해서 아는데 한국이 정말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정부 지원이 체계적이래요. 그리고 농민들 교육도 엄청 신경 쓴다고 하고.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쌀을 한 포 사봤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말로 품질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한국산 쌀로 밥을 지어봤어요.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로 윤기가 좋더라고요. 희나가 먼저 한 숟가락 떠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평소보다 맛있는데? 저도 한 입 먹어봤어요. 정말로 맛이 좋았습니다. 일본 쌀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드러운 느낌까지 들었죠.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안도감 같은 것도 느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과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였으니까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농업을 발전시켜온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는 오사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서 지역 한일 교류 현황을 점검하는 업무였어요. 코로나19가 끝난 후 관광업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죠. 오사카역에 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역 주변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자.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젊은 한국인들이 일본 음식점 앞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도톤보리로 향했어요. 업무상 현지 상황을 직접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거리 곳곳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일본 상점들이 한국어 간판을 달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파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사장님,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타코야키 가게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요즘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돈도 잘 쓰시고 예의도 바르고요. 그런가요? 한국 드라마에서 우리 가게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한국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요. 신기하죠? 드라마 촬영지가 되어서 관광객이 몰린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다케우치 상 요즘 한국 관광객들 정말 대단해요. 개별 여행객들이 많아졌는데 소비 패턴도 다양해졌고요. 간사이 관광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와서 깊이 있게 체험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와보고 만족하면 계속 재방문하시더라고요. 다른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한국 분들이 일본 지역 문화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교토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한국 관광객이 30%나 돼요. 30%나요? 네, 그리고 우리 상품을 한국에 소개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와요. 한국 시장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간담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코로나19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경제 회복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도 한국 가족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기리 맛있다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희 아이가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일본 전통 과자도 좋아하고 이번에 교토 가서 전통 체험도 해보자고 하네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감동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점심시간에 우동집에 들어갔는데 한국인 가족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야. 일본에서는 예의가 중요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교류들이 쌓여서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백화점을 둘러봤어요. 거기서도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봤는데 그들의 쇼핑 패턴이 흥미로웠습니다. 명품보다는 일본 특산품이나 전통 공예품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한국 고객분들은 정말 꼼꼼하세요. 제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고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출장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이번 출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아이들도 즐거워했잖아. 문화체험도 좋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도쿄로 돌아가는 신칸센 안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정작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교류이자 경제협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말 저는 오사카 엑스포 개막식 참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국제행사 운영 사례를 분석하라는 지시였어요. 일본이 주최하는 대형 국제행사니까 당연히 자부심을 갖고 갔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모습은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개막식 당일 아침 엑스포 회장에 도착했는데 입장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안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저기요, A구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는데 직원이 당황하면서 일본어로만 대답하더라고요. 결국 그 관광객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이상하다. 국제행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개막식 행사 자체는 나름 볼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운영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음향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몇 분간 소리가 안 나오기도 했고 프로그램 진행도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어졌어요. 점심시간에 푸드코트에 갔는데 거기서도 문제였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음식을 사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게다가 가격도 너무 비쌌죠. 간단한 도시락이 1,500엔이나 했습니다. 이런 행사 운영 처음 봐요. 옆에 서 있던 외국인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평창 올림픽이나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행사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행사들은 어땠는데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고 다국어 지원도 훌륭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기자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바일 앱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종이 안내책자에 의존하고 있네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이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많다고 자부했는데 한국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오후에는 각국 참가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관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200m 넘게 늘어서 있었어요. 궁금해서 저도 줄을 서봤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간 한국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이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VR 체험도 있었고 인터랙티브 전시도 있었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일본인 아이들이 한국관에서 신기해하며 체험하고 있었어요. 부모들도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한국관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2년 정도 준비했어요.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TF팀이요? 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콘텐츠부터 기술까지 모든 걸 검토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여러 번 테스트도 했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런 국제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관들도 둘러봤는데 대부분 한국관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일본 각 지역관들은 단순히 홍보 위주였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자꾸 한국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평창 올림픽 운영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교통 시스템도 문제없이 운영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2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는데 모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국어 지원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을까? 도쿄 올림픽을 떠올려 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특히 국민들의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았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엑스포 운영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본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해봤어요. 안내 시스템 개선 계획이 있나요? 아, 그거 말이에요. 예산 문제로 당장은 어렵고요. 일단 현재 시스템으로 버텨보려고 해요. 다국어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모든 답변이 임시방편적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당장 넘어가자는 식이었죠. 간담회가 끝나고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게 아쉬워요. 한국이 엑스포를 했다면 정말 대단했을 텐데. 왜요? 한국은 이런 행사 준비를 정말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력도 뛰어나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관계자가 한국의 행사 기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이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경험은 많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규모만 큰 행사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디지털 기술 활용, 체계적인 준비, 세심한 서비스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할지 고민했어요. 상급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국제행사 운영 사례들을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구나 하고 말이에요. 5월 초 저는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도쿄에서 열린 환율 정책 세미나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회의에 종종 참석하거든요. 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아시아 통화 중에서 원화의 회복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가 발표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정책 대응과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 덕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안정적이라니요. 특히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와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관계자가 덧붙였어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화 스와프 협정도 잘 구축되어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일본 재무성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정적인가요? 네, 요즘 한국 경제 지표들이 꽤 좋아요. 특히 수출 다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 전환도 빨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한국 경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이고 바이오나 로봇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제가 외무성에 입사했던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따라잡아야 할 나라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엔저 효과로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관광의 매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인가요? 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한류 콘텐츠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환율 얘기가 나왔어요. 다케우치 상 요즘 엔저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일본 여권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국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유키코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 딸 친구 중에 한국계 아이가 있는데 그 집은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간대요. 유럽이나 미국까지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오후에 외무성으로 돌아와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인들의 해외 소비 패턴이었어요.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험이나 교육 목적의 여행도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의 경제력이 정말 높아졌구나.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한국 여행 광고를 봤어요. 가까운 해외여행,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예전에는 한국 여행이라고 하면 저렴한 여행지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희나에게 물어봤어요. 희나야, 친구들 중에 한국 여행 가본 애들 있어? 많지, 왜? 어떻다고 하던? 다들 좋다고 해. 음식도 맛있고 쇼핑도 재미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더라. 그래? 응, 그리고 한국은 물가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퀄리티는 더 좋다고 해.
특히 화장품이나 패션 쪽은. 아이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물가 수준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일 양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봤어요.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기도 했고요.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나? 엔화 약세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았어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였어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 게 아닐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환율이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 미래지향적 사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겠죠. 5월 중순 희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이유 콘서트 티켓 2장 구했어. 같이 갈래? 아이유요. 한국 가수 이름은 들어봤지만 콘서트에 가자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가서 뭐해? 아니야, 엄마도 재미있을 거야. 아이유는 정말 대단한 가수라니까. 희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요. 알았어, 가보자. 콘서트 당일 도쿄돔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만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린 학생들부터 제 또래 중년 여성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엄마, 저기 봐. 아저씨들도 많이 왔네. 정말로 40에서 50대 남성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좌석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응원 도구들을 들고 있었어요. 희나도 미리 준비해온 야광봉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뭐야? 아이유 콘서트 전용 야광봉이야. 음악에 맞춰서 색깔이 바뀌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콘서트가 시작되었어요. 아이유가 무대에 나타나자 도쿄돔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대단한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관객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는 거야? 희나에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몰라도 노래는 외워서 불러. 한국어 발음도 꽤 정확해.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를 모르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 부를 수 있다니요. 아이유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더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도쿄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음악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음악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감동받았어요. 아이유의 노래 실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노래는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부른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사는 한국어라서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멜로디와 아이유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중간에 일본어로 된 노래도 불렀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발음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웠거든요. 한국 가수가 일본어를 이렇게 잘해? 희나에게 물어봤어요. 아이유는 일본 진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 일본 문화도 많이 공부하고 그 노력에 감탄했어요. 자기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콘서트 중반에 아이유가 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 팬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세요. 저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 말에 관객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객들의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심지어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어요. 할머니도 아이유 좋아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머니에게 희나가 물어봤어요. 그럼 손녀가 계속 들려줘서 나도 좋아하게 됐어. 목소리가 참 예쁘더라. 세대를 초월한 인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콘서트가 끝날 무렵 아이유가 앙코르 무대에서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이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한 가수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도쿄돔 전체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 가수와 일본 관객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나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땠어? 정말 대단하더라.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그치? 아이유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지? 응,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여운이 남았어요. 과거에는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 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화적 교류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인기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봤어요. 정치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구나.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체험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이유의 노래를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죠. 희나와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콘서트에서 본 그 에너지, 그 열정,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 이런 게 바로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었어요. 5월 말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 유학이라고? 응,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고 싶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희나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결정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 나 이미 1년 넘게 생각해왔어. 1년 넘게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뭐가 좋은데? 일단 한국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이 정말 높아. 그리고 IT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 희나는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잖아. 거기서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다양한 경험도 쌓고 싶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고 싶었어요. 딸이 멀리 떠나는 것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요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희나의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도 같이 한국어 배워볼까? 예상치 못한 제 대답에 희나가 놀랐어요. 정말? 응, 내가 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엄마도 알아봐야지. 그 주부터 저와 희나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시부야에 있는 작은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첫 수업날 학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았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일본어도 유창하고 가르치는 실력도 뛰어났죠. 한국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이 자기소개 시간에 물어봤어요.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한국 업무를 맡게 되어서요.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첫 수업은 한글 자모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기도 했죠. 특히 한국어의 논리적인 구조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희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했어요. 어땠어, 엄마?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한국어가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그치?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많이 알게 될 거야. 집에서는 희나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지만 점점 간단한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족 관계였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그리고 한국은 교육열도 높잖아. 그래서 나도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야. 희나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한국이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건가요?
인터넷으로 한국 대학들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한국 대학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연세대학교는 아시아 톱 클래스 대학이었어요. 국제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죠. 희나야, 한국 대학 진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미 알아봤어.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하고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면 돼. 아이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다른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진지했거든요.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30대 남성이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서 기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국 문학을 원서로 읽고 싶어서요. 50대 여성도 있었어요. 번역서로만 읽다가 한계를 느꼈어요. 작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고 그들의 동기도 정말 다양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 달 반 정도 한국어를 배우니까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과거에는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6월 말 희나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이제 한국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을게.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공부해. 당연하지. 희나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희나의 유학 준비를 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죠. 특히 한국은 이제 일본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대상국이 되었어요.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도 역동적이고 미래 가능성도 크니까요. 희나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한일 양국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느낀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경이나 편견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말이죠. 6월 초 월요일 아침 외무성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TF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TF팀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지난 몇 달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자원자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국장님의 말에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케우치-상?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한 편이던 제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장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다케우치-상, 갑작스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떤 경험이요? 한국의 농업정책, 국제행사 운영 능력, 문화적 영향력 등을 직접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적어도 따라잡았어요. 그 주 목요일 첫 번째 TF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원은 총 8명이었는데 대부분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었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현황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인 야마시타 상이 말했어요. 저는 문화교류 분야를 맡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2주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했어요.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 한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 한국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 한국의 디지털 정책 성공 사례 등등. 정말 방대한 자료였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체계적인 계획과 과감한 실행,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팀원들뿐만 아니라 상급자들도 참석한 자리였거든요. 문화교류 현황에 대해 다케우치 상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한일 문화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일본 내 영향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일본 시장 점유율,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 한국 관광객의 소비 규모 등등.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문화 교류가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도 했어요. 아이유 콘서트에서 본 세대 간 공감,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 오사카에서 본 한국 관광객들의 진심 어린 문화 체험 등등. 이런 교류는 단순한 소비나 유행을 넘어서 진정한 상호 이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케우치 상 정말 인상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해요.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봐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후배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정책의 실행력, 디지털 전환 속도,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산 쌀을 처음 먹어본 순간, 오사카에서 본 한류의 힘, 아이유 콘서트에서 느낀 감동, 희나가 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한국의 매력까지. 모든 것들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후 일본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지금의 한국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부 정책, 뛰어난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단결력과 혁신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들의 도전 정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국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파격적인 의견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솔직한 생각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동료 유키코가 다가왔어요. 다케우치 상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래? 네,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다른 후배들도 하나둘씩 와서 이야기했어요. 다케우치 상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동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희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대박. 왜 이상해? 아니야, 엄마답지 않게 쿨한 것 같아서. 희나의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도 변하고 있나 봐. 좋은 변화야. 엄마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정말 옳은 걸까요? 너무 과격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은 분명했거든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 체계적인 정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외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나 과거의 인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TF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제가 맡은 문화교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시해야 하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발전은 기적에 가깝고 그들의 문화와 정신력은 세계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한국의 혁신 정신과 실행력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사요코 다케우치의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며 한국이라는 훌륭한 이웃나라로부터 겸허히 배우려는 선택 말이에요. 사요코처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감동 모아 감동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